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길벗 발행, 김병수 지음의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착각.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년이 몇몇 유명인사가 하는 말처럼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데 마흔의 삶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제 끝났겠지 하며 안도하는 순간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듭니다. 이제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라고 외치고 싶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총알을 장전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마흔이 되면 마음이 자연스레 단단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연예인병, 잘 나가는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라는 공황장애는 40, 5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중년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년은 가속 페달을 몇 번씩 밟아줘야 시동이 걸리는 중고차 같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한 사발 넘기지 않으면 피곤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숙취를 생각하면 술도 무서워집니다. 강철 같던 마음이 실바람에도 흔들리죠. 나는 아니다. 아직도 쌩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도 있겠지만 누구도 중년의 사춘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내담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생은 도박 같습니다. 잠시 돈을 땄는가 싶으면 어느새 다른 사람한테 가 있죠. 도박이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돈 벌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도 도박도 모두 빈손으로 떠나야 하니까요.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며 인생 헛살았다고 가슴을 칩니다. 이 나이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곳이 없다며 좌절감에 젖습니다. 온갖 시련이 어깨동무하고 찾아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실 것 같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른 죽음을 맞이한 친구도 한두 명 있게 마련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섬뜩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자기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거나 세상의 고통은 오직 자신만 짊어지고 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피가 철철 흐르는 생채기를 갖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만 생기는 일처럼 여깁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누구나 상처 입고 고달픔을 맛봅니다.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는 말은 함부로 내뱉을게 못 됩니다. 세상 고통 혼자 짊어진 것처럼 굴면 철부지 소리 듣습니다. 마흔이 되어도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니까요. 시간이 주는 놀라운 치유.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의사로서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절감하곤 합니다. 고통에 빠진 이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어떤 조언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의 힘을 믿고 우리 같이 기다려 봅시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죠.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한 여성 내담자의 사연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가난한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내담자는 가진 것 없으니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쪽잠을 자고 단칸방으로 내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업이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계속 여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두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겠다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녀에게 위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왜 자꾸 이런 힘든 일만 생기냐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말 죽고 싶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고생할 때에는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았는데 막상 좀 살만한가 싶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군요. 그것도 버티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암 수술을 받게 되었네요.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열불이 올라 죽이고 싶을 정도였죠. 내가 암에 걸린 것도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암 수술 이후에 병원을 찾아온 그녀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났더니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더 견디고 버텨봐야 비로소 내 인생에 뭐가 더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걸 내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버티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다른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들 장가가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한번 안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끝까지 버텨보는 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뛰어내리는 곳은 다리 중간이 아니라 다리가 시작되는 초입쯤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다리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충동적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충동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려는 강렬한 충동도 그 순간만 버텨내면 시간의 힘으로 자연히 희석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린다면 왜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삶을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시간이 지어낸 결과물입니다. 필연이든 우연이든 정해져 있는 결론이든 아니든 간에 시간이 우리와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과 삶을 이해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이야기는 그대로 남으니까요. 인생은 하나가 끝나고 다음이 다시 시작되는 단편 소설이 아니라 죽을 때 완성되는 장편 소설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시간의 힘을 빌려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가 되어서야 인생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완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짧아 보여도 훌륭하고 영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히 깁니다. 콤플렉스가 알려주는 그림자.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같은 말처럼 여기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외모 콤플렉스, 학벌 콤플렉스, 권력 콤플렉스, 어머니 콤플렉스, 섹스 콤플렉스, 돈 콤플렉스, 아버지 콤플렉스처럼 자신의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속성을 뜻하는 것처럼 쓰이지만 콤플렉스란 무의식에 존재하면서 강한 감정을 품고 있는 심리적 복합체를 일컫습니다. 감정에 의해 채색된 복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별것 아닌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거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창백해지는 것도 콤플렉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말문이 막히고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감정적 응어리 때문입니다. 자아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던 통합성이 콤플렉스 때문에 방해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콤플렉스가 불쾌한 감정만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경험과 뭉쳐져서 콤플렉스를 형성합니다. 마초 같던 남자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유순하던 아내가 호랑이로 돌변하는 것도 무의식에 있던 콤플렉스가 의식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도 콤플렉스가 됩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죽음이나 상실, 소멸과 관련된 자극을 받으면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킵니다. 강박적으로 뭔가에 집착하고 매달리거나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트라우마 경험이 정서적 충격과 함께 무의식에 녹아들어 죽음 콤플렉스를 형성한 것입니다.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 또한 컴플렉스가 형성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리적 갈등, 도덕적 갈등도 콤플렉스의 중요한 기원입니다. 몹시 하고 싶던 일이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 좌절된 경험이 있다면 이 또한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체험이 콤플렉스를 이룹니다. 어머니 콤플렉스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어머니 이미지에 자극을 받으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남자다움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에 휘둘리는 남자는 마초같이 행동하며 여성적인 것을 배격합니다. 감성적이거나 나약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자기 안의 컴플렉스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컴플렉스는 잘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걸 마치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콤플렉스는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자기 내면의 콤플렉스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의식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병리적으로 변합니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자아가 사로잡히고 맙니다. 콤플렉스에 대한 저항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콤플렉스를 깨닫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감수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콤플렉스를 의식화하는 것은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콤플렉스는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지하면 그 안에 담긴 정신적 에너지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성취의 필수적인 영감과 욕망의 원천입니다. 정신의 원동력이고 활력을 주는 발전소입니다. 콤플렉스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의식화하면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우울을 이긴다. 유황과 이로의 책들이 넘쳐납니다. 당신이 옳다고 편을 들거나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거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자기를 아껴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범람하는 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정서가 우울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세상에 부딪히며 이로의 말이 되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우울하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로운 말들이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애석하게도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공감과 당신이 옳다는 인정만으로 우울증이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명문대학 출신의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 해도 우울증 환자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은 환자의 타고난 특성과 성장 배경,
그리고 현재 그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치의가 다 파악하고 조절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사를 믿지 말라는 거냐며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울증의 특성과 의료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환자도 우울증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약을 써도 잘 낫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자인 제 능력의 한계가 1차적 이유겠지만 우울증의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데에는 환자 요인도 무척 중요합니다. 약만 믿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기분을 전환하겠다고 술을 마시거나 기운이 없다고 방에만 콕 박혀 있으면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지 그가 풀어놓는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찰해보고 작은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우울증은 치료됩니다. 우울증은 라이프 스타일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약물과 함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뇨가 악화되는 것처럼 항우울제만 믿고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고 수면 위생을 지키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힘이 셉니다. 기분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합니다. 생각보다 기분이 앞섭니다.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달라진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를 정서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변형계의 작용이 사고를 지배하는 전두엽의 활성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에 휩싸여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해도 기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체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활동을 아주 잘게 쪼개면 적은 의욕으로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기상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만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외출해도 부끄럽지 않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굳이 잘 차려입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햇볕 쬐며 걸으면 좋지만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누워있지 말고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라고 합니다. 우울하다는 주부들에게는 외출 약속이 없어도 간단한 기초 화장 정도는 꼭 하라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늘어나는데 특히 대뇌 피질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로토닌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달리기를 한 뒤에 뇌 PET 검사를 해보면 엔도르핀 농도가 대뇌 피질과 변역계에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전두엽의 해질과 뇌량의 백질 부피가 늘어납니다. 몸부터 살살 달래가며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바뀝니다. 움직이다 보면 정서가 자극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몸으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기분이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기분은 생각이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분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는다고 우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우울제가 우울증상을 없애는 수도 있어도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을 추구하면서 늘 활동 상태에 있기 위해 노력하면 스트레스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행동을 활성화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몸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마흔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원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사람도 마흔이 넘으면서 어느 순간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휘어잡을 만큼 당당했던 사람이 요즘 들어 발표할 일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며 안정제라도 처방해달라고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던 일조차 계속 해낼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체력이 약하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면 불행해집니다. 친구가 적더라도 두 다리 튼튼하고 체력 좋은 노인은 혼자서 등산도 다니고 구경거리 찾아다니며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느낍니다. 둘째,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에 기초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요. 능력을 더 키우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중년이 되면 자기 능력의 한계도 알게 되고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어서도 자연스러운 능력의 저하를 수용하지 못하면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맙니다. 인정하면 홀가분해지고 여유로워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부정하면 좌절감만 커집니다. 어쩔 수 없는 하향세를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놓아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비교입니다. 비슷한 나이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비참해야 하곤 합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누구는 건물도 올리고 회사 CEO가 되어 있고 자식들은 인류 대학에 들어갔던데 나는 이게 뭐야라며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노력해본들 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잖아 라는 생각에 이르면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20대라면, 아니 30대라면 밤잠 줄여가며 노력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마저 없으니 자신감이 추락할 수밖에요. 자신을 사랑해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 흔히 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만 봐도 금방 기죽는 것이 보통 인간이니까요. 사람들은 질투를 나쁜 감정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질투란 자신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입니다.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나아지려고 행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인 기영도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노래했었죠. 질투라는 감정을 받아들여서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를 느끼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가진 속성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내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노릇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뜻인데 사는 동안 하늘이 자신에게 정해준 고통의 몫을 반드시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겪고 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겠지요. 내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의 삐뚤어진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결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60%가 결혼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봤는데 결혼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한다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20년 가까이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기혼자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됐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부도 혼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목청을 높여도 실제 생활을 들어보면 결혼한 것과 진배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우자와 매일 으르렁대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애절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한데도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애매한 부부관계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결혼하고 싶다면서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어쩌면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경제력입니다. 부부가 따로 살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면 자신만의 여윳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졸혼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졸혼해도 자식과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니까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미우나 고우나 부부는 같이 사는 게 낫다며 졸혼 욕구를 스스로 꺾어버리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졸혼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도 돈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따로 하나 갖고 있거나 시골에 텃밭 달린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졸혼하길 잘했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닙니다. 졸혼하고 나서 삶의 질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리더라도 졸혼해서 마음 편히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졸혼 부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바탕이 되니 비로소 졸혼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졸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요리도 어느 정도 하고 빨래나 청소도 부담 느끼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졸혼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 외식하는 걸 무척 싫어했던 한 회사 대표는 졸혼하고 나서 동네 작은 김밥집에서 저녁을 때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갈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혼자 밖에서 식사를 못하니 집에서 혼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나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피부나 체형 관리도 잘하고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게 살아야 초라해졌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면 졸혼하고 나서 불행해집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혼자 노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졸혼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종종 보는데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가 졸혼을 하면 약속이 없거나 주말이 되면 수시로 아내가 사는 집에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받아주지만 밥만 차려주고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이 귀찮아 죽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졸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 스스로 졸혼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초라해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준비를 해두었는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관리에도 자신이 있는지, 무엇보다 나는 혼자 사는 애로움을 잘 견딜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튼튼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야 졸혼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졸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